맞벌이 부부들은 재정 소방 훈련을 한 번씩 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한 명의 소득이 없어졌을 때도 파산 안 하고 잘 유지될 수 있는가 체크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에 이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도 아무래도 내 소득이 절반 정도로 대략 그 정도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나의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견딜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노후 관련해서 특히나 특강이든 강연이든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좀 일단 가벼운 질문으로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걱정들은 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엇보다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내가 이런 걸 준비했을 걸 하는 것들에 대한 후회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평생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좀 준비해 놨을 걸 하는 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아쉬워하는 것이 1순위고요. 네, 당장 이제 좀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돈입니다. 돈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일자리 이런 것이고요.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준비라는 건 평생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일이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취미도 좀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후가 되면은 일과 취미하고 약간 헷갈리긴 한데요. 취미보다는 이제 일입니다. 취미 같은 경우에 또 60대부터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그 전문성을 60대에 금방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5년, 10년은 이제 닦아놓은 것들이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요. 평생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일이랑 돈이랑 뭐 관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5년, 지금 24년이죠. 2025년 내년에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이번에 추가하신 책 60대생이 온다 책을 보니까 지금 19%로 봤던 것 같아요. 작년이 19%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올해도 사회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올해 하여튼 뭐 넘어갈 곧 수도 온다고 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60만 은퇴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60년대생을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예, 60년대생을 제가 이제 주목한 이유는 60년대생들이 한 두 가지. 첫째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돈벌이가 되는 그런 계층입니다. 예, 지금 뭐 70대, 80대 중에서도 뭐 소득이 있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요. 그 숫자 자체가 이제 적습니다. 소득도 적고 숫자 자체도 적고요. 근데 60년대생은 현재 이제 제가 2024년 4월 현재로 보니까 주민등록상 한 854만 명 정도 되니까요. 예, 대충 하면 그래서 제가 860만 명이라고 이제 적어 놨었는데 이 정도 이제 숫자를 가진 포화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또 60년대생들은 고도 성장기를 살았기 때문에 자산도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걸 영시니어라는 이제 표현으로 소개를 해놨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의 이제 소비 여력 혹은 소비력이 꽤 괜찮을 것이다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2040 연령대가 지금까지 주된 소비 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비 계층이 5070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의 뭐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옮겨가게 될 겁니다. 과거 한 1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2040이 가장 중요한 주된 소비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상당 부분 그 타겟이 이제 5070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요. 5070의 중심이 이제 60년대생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60년대생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60년대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60년생이 지금 보면은 이제 63살이 됩니다. 만으로. 대표님께서 62년 예. 저는 그래서 만으로 61살이고요. 항상 이거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69년생이 만으로 54세가 되는 거죠. 자, 초고령 사회에서 보면은 지금 54세에서 63세입니다. 10년 지나면은 64세에서 73세. 그 다음에 거기서 또 20년 지나면은 이제 그 또 10년 단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74세에서 83세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60대 같은 경우가 초고령 사회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이제 올해부터나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니까 54세에서 63세가 여기 딱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두주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초고령 사회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초고령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건 당위성의 문제이죠. 이런 두 문제를 다 고찰하는 데 있어서 60년대생
빨리 이해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60년대생들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중반에 되면 3분의 2가 사실 예상치 못한 퇴직을 당하잖아요. 그때 대부분 아직 저는 이제 그게 물론 저는 퇴직이 없는 직업이긴 하지만 제 주변에 이제 동년배들 이제 지인들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이 일인데 이제 82년생이니까 그때가 되면 대부분 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약간 배신감이 좀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들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언젠가 난 회사에서 잘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무 막연하게 회사를 그냥 다니고 있었구나라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고요. 후자에 대한 표현이 아주 좋으신데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내가 뭐 어차피 이럴 거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모르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동 경제학에서 그런 것도 나오는데요. 그 확률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자기 과신일 수도 있고 자기는 좀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반드시 닥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이렇게 겪는 건데 내가 왜 준비를 못했을까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이제 자책감이 좀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한 배신감은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사회의 구조나 산업 구조가 이제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이제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운명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준비를 해놓을 걸 하는 것.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좀 더 짐작을 하고 준비를 할 걸 하는 그런 자책감이 좀 생깁니다. 그때 당연히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노후 준비 돈이라든가 직업이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55세 정도 되면은 자녀가 한참 고등학교 다니든지 뭐 그랬습니다. 뭐 빨라야 대학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고 밑에 또 둘째가 있고 이러면 한참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 주변에서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보아도 참 사실은 좀 갑갑해 보이고 본인도 되게 이렇게 뭐에 한 대 맞은 듯이 상당히 좀 당황스럽다고 그럽니다. 그 책에 또 데이터 보니까 퇴직 연령의 중간값이 우리나라는 54세, 그 평균 근속 연수가 25.3년이나 되는데 실제로 5060 은퇴자의 83%가 재취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 이 상황이 이러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25년이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저도 이 부분에 이제 오해 때문에 뭐 또 일을 하란 말인가, 이 평생 일만 하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계산할 때 지금 우리가 40%, 45%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을 40년 납입했다는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년?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너무 비현실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방금 25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제 40년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서구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대충 한 40년 가까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에서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요. 우리나라는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1년에 하는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제 탑에 속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텐시브하게 우리는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체 생애에 걸쳐서 일을 하는 연수나 기간을 따지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짧습니다. 훨씬 짧아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계산은 그냥 심플하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 한 25년 이 정도 직장에 있어가지고는요. 나머지 30년, 40년의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서구서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유럽은 소득 대체율이 한 60% 정도 보통 그 정도는 좋게 됩니다. 60%라는 것은 자기가 퇴직하기 직전 소득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이죠. 내가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았고 퇴직 직전에 그랬다면은 약 3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소득 대체율이니까요. 그 정도 소득 대체율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40년 정도 계속 연금을 분 이제 이런 곳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5년 정도로서는 나머지 노후를 준비하기가 힘들고요. 우리나라는 또 그 외에 지출되는 비용이 자녀 교육비 관련돼서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며 결혼 비용까지 나가야 됩니다. 25년 정도 일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충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취업이 필수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구 사회하고 좀 달리 독특하게 적어도 50대 중후반부터 한 60대 중반 후반까지의 재취업 시장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서구의 노동시장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좀 특이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한 65세, 일본은 한 70세 이런 식으로 정년이 우리나라가 보여요. 정년이 되게 짧다라는 거죠. 정년은 60세로 돼 이것만 더 짧죠. 근데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거보다 55세. 또 5년 정도가 빠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직장에 근무한 기간으로서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더 늦게 취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노후 기간 자체가 짧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지금 6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대략 한 25%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나머지 75%는 이제 일찍 취업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70년대, 80년대생에 가게 되면은 이제 대학 진학률이 거의 70% 수준으로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훨씬 짧게 되죠. 사실은 한 4년에서 한 5, 6년, 4년 정도는 좋게 짧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1년에 일하는 노동 시간은 길지 모르지만은 전생에 걸쳐서 일하는 노동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재취업 시장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은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고 현실적인 구조라는 건데, 이 재취업이 근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도, 제가 이 책에서 봤을 때도 막 떠오르는 거는 지금 임금이 삭감되는 거. 그냥 두 번째가 보통 동종업계로 못 가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 자기가 전혀 관련 없는 곳에 가서 자기 전문성도 살리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못 살리고 경력을 못 살리니까 연봉이 또 삭감된다고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얘기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가 6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고용률이 60%를 훌쩍 넘어갑니다. 50대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년을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노동시장이 열악한데요.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 데이터를 보면은 55세에서 64세 정도를 볼게요. 그 정도 보면은 고용률은, 그러니까 취업하는 사람들은 OECD 국가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고용률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보면요, 유럽 국가들 경우에는 대략 8% 정도 수준입니다. 8.6%네요. 예,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4%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노동시장의 특징을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이 고용률은 비슷한데 비정규직에 관련된 고용률은 4배 정도 차이 난다는. 고용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비정규직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노동 어떤 제도의 보호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저 소설 중에 이제 소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현실이 좀 적나라하게, 물론 하나의 극단적인 어떤 얘기는, 이야기죠? 이분이 이제 그 공사를,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잘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고속버스 배차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리하는 일, 아파트 관리하는 일, 심지어는 아파트 관리와 건물 관리를 동시에 하면서 거의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그런 상황을 해놨는데요.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느냐? 이제 이분도 이런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왜 내가 일자리에 뛰어들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 보면요. 일단은 이제 자녀 학자금 대출받은 걸 이제 갚는 부분,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서울로 옮겨오게 되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옮겨서 서울로 와야 되니까 그 집을 팔고 지방에 있는 것을 돈을 빌려서 서울에 집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신용대출로 좀 받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퇴직금 받고 갚고 나니까 돈이 일단 부족하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인데, 자녀가 제가 본 제 느낌에는 아마 그 로스쿨 계통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가니까 학자금이 비싸죠. 그 부분을 이제 좀 조달해서 돼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이제 일자리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뛰어든 일자리에 이제 어떤 근무 조건 같은 경우를 써놓은 게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이해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그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한 8.7%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4%가 비정규직의 비율이니까요. 그게 55세에서 64세 넘어가면 더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만의 노동시장의 특징이고, 데이터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조금 높은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이제 더 높습니다. 훨씬요. 그분 임계장 그분께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코멘트 해주셔서 책에도 목차에 누구보다 노력을 믿는 세대인데 베이비부모 세대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하면 된다 이런 구호도 많았는데 그 노력은 제대로 보답을 그럼 못 받은 건가요? 뭐 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못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60년대생들은 이제 보답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는. 왜냐하면은 60년대생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쯤이 돼서 이제 80년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86년에 이제 삼저 호황이라는 게 오게 되면서요. 그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요. 취업 자리는 상당히 쉬웠죠. 그리고 이제 고도 성장기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되니까 위에 있는 50년대생들은 잘려버리고, 그 다음에 70년대생들은 안 들어오고 하니까 혼자서 중간에서 상당히 이제 독야청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유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괜찮았는데요. 첫째가 이제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역시 60년대생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분이 있고 직장에서도 잘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길을 가게 되죠. 또 하나는 산업구조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9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산업구조가 이제 보면은 IT 산업으로 자꾸 변화가게 됐고요. 그래서 전통산업하고 IT 산업 간의 산업의 구조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느 산업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그냥 나는 열심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천만 산업에 있었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전통 산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차이만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하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성장이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의 대기업이나 재벌들이나 보시면은 대부분 크게 성장한 곳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수기업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중소기업 계통이나 조금 작은 규모의 내수기업. 그러면은 내가 이 중에서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대기업 수출기업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임금이 올랐고요. 내수기업에 있고 중견기업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분들은 훨씬 늦은 속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제 어떤 격차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보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산업구조, 그 다음에 이제 내수와 수출 간의 양극화,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이런 것들의 이제 양극화 현상 때문에 내가 어디에 몸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한 20,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똑같이 열심히 것입니다. 살아도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과 중소기업이 20년이 시간이 달라져 버리는 거겠죠. 거기서 열심히 안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노후 준비로 지금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재취업인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인 것 같은데 재취업 노마드에서 생존하는 전략이 또 있더라고요. 뭐가 좀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쭉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깨달은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종에서 자기하고 다른 분야로 가는 이종 분야가 있고요. 단순 노무로 옮겨가는 주로 이렇게 이제 취업의 길에서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갈 때 과연 성공 요인이 뭘까?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답변이 제일 첫 번째가 자기의 전문성입니다. 예, 전문성이 있다면 그 동종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네트워크였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업계에서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데 하는 게 어느 정도 소문나면은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동종으로 해서 이종으로 옮겨가는 경우. 이제 자기가 원해서 더 다른 일을 해보려고 옮겨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동종에서 동종이 쉽지 않아서 이제 옮겨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동종에서 이종으로 옮겨갈 때 그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자격증입니다. 예, 그게 전문성하고 부족한 거를 자격증으로 보완한다는 거죠. 예, 동종에서 동종은 자기의 전문성이 이어지니까 그걸 가져가는데 이종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의 전문성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동종에서 이종으로 옮겨갈 때는 눈높이 낮추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노무로 갈 때는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할 때의 성공 요소를 몇 개 뽑아볼 수 있냐면은 전문성,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눈높이 낮추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저는 이제 재정 소방 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함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소득도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 사람은 파산을 연구했는데요. 왜 맞벌이 부부들이 파산을 많이 할까?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의 질문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재밌게도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더블 인컴이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키우든지 할 때도 좀 좋은 학군을 가려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 집을 살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자기의 이제 주거를 딱 마련해 놨습니다. 생활 여건을요. 그런데 한 명이 실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이제 절반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이제 재취업 시장의 근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략 이제 재취업으로 뛰어들게 되면은 자기가 그 전에 받던 임금에 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 깎이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맞벌이를 하던 사람이 한 명의 소득이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소득이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되면은 아까 엘리자베스 워렌이 맞벌이 부부의 함정에서 그 파산을 이제 연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은 재정 소방 훈련을 한 번씩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둘 중 한 명의 소득이 없어졌을 때도 우리는 문제 파산 안 하고 잘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이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도 아까 그런 전문성, 네트워크, 그 다음에 눈높이 낮추기라는 요인 이외에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소득이 절반 정도로 대략 그 정도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과연 나의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지출이나 이런 구조가 견딜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이런 네 가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에서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정리된 게 퇴직은 자신의 예상보다 좀 더 일찍 닥치므로 체계적인 재취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자신의 전문 경력 확보,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퇴직 전에 재정 소방 훈련을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거겠죠. 이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유기적 관계를 잘 설정해서 재취업 때 소득이 40% 이상 줄어들므로 여기에 맞게끔 소비도 줄여가야 한다. 이고 마지막 한 개가 일자리 포트폴리오를 갖는 게 좋다면서 대표님 사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희들 이제 학교 모임인데 각자 소개를 하는데요. 한 명이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저는 잡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잡직이라는 게 다양한 일을 여러 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옆에 앉아 저보다 연배도 더 많으신데 그분께 여쭤보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인생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일자리를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한 두세 개의 일자리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풀타임 같으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보통 그렇죠. 파트타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일자리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풀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파트타임들을 모은 일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에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일도 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이제 일자리에 여러 개 한 두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1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그러면 대표님은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또 주변에도 또 노후이신 분들 세대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이제 지금 나이쯤 되시면 어떤 친구는 노후 준비가 참 너무 잘해서 이제 편하게 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뭔가 아쉬운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이걸 좀 가르는 게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대기업이었냐 중소기업이었냐 아니면 수출이었냐 내수였냐 이런 구조적인 것도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나 이런 것도 혹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면 뭐 어떻게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산 친구는 지금 좀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아니면 젊을 때 뭔가 인생을 잘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한 친구가 지금 좀 편하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혹시? 열심히 체계적으로 산 것보다 이제 삶을 살다 보면요. 열심히 산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입니다. 초이스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했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 어떤 상사를 만났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보통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제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요. 어떤 길에 있어서 선택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자기의 직업상은 이제 이거는 뭐 자기의 꼭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보면은 전문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뭐 별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가 젊어서부터 좀 힘들었지만 사업체를 이끄는 사람들, 전문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 살아서 돈을 준비를 잘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야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할 때 이렇게 초이스를 잘한 사람들, 저는 그 초이스가 본인의 실력인지 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여하튼 그런 초이스가 삶에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과연 어떤 길이었지, 그래서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게 참 그게 참 많은 여운을 남기는 시인데요. 저는 이제 외환위기가 있어서 IMF 1998년에 제가 다니던 장기신용은행이 없어졌잖아요. 평생 직장 다닐 거라고 들어간 곳이 들어가고 나서 8년이 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래에셋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여러 초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미래셋이 그때 되게 규모도 작았어요. 30몇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그때 초이스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저의 정말 지혜로운 초이스다기보다는 어떻게 운명으로 떠밀려가다 초이스를 했습니다. 예, 이 초이스가 제 40대 이후에 제 삶의 방향을 거의 다 결정했던 것들이 이제 이 초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나 혼자 선택하지 말고 주변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좀 여쭤도 보고.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깊이 명상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내면에 있는 결정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이스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주변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특히 IMF 외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분산이 돼 버렸거든요. 거의 같은 길을 달려오다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 완전히 이쪽 편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쪽 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생들이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그러지만은 IMF 외환위기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스펙트럼이 쫙 펼쳐져서 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누가 잘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 웬만하면은 이제 성실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성실하게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이스라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 나이가 60이라도 앞으로 이 초이스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대, 30대는 더욱더 그렇죠. 여러분들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산을 운용하고 막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자산을 초이스해서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